네, 2025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오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솔루션의 김병익 이사님과 함께 캐드 소프트웨어의 시작과 진화, 디지털 설계에서 인공지능 캐드까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솔루션의 김병익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솔루션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익 이사입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중에 소프트웨어, 단연 소프트웨어는 핵심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캐드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클라우드 이제 AI 등과의 혁신 기술과의 캐드도 이제 계속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AI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조금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클라우드 기술은 사실 인프라 측면의 기술이라서 네, 그렇죠. 상당히 캐드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전용 캐드 개발이 이미 상용화돼서 나와 있는 상태이고,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AI 쪽은 이제 AI가 전 분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캐드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모두솔루션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제 지스타 캐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스타 캐드도 이제 AI나 클라우드 기술을 반영해서 네네. 지스타 캐드 365라는 제품을 이제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인공지능 쪽도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본사 연구소 차원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쭉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이제 제가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캐드 소프트웨어의 시작과 진화라는 이런 타이틀을 건 이유가 네. 최초의 캐드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되새겨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준비했고, 어떻게 캐드 소프트웨어가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짧게 살펴봐서 그런 관점에 향후 우리 캐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캐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솔루션 김병익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이제 시청하시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모두솔루션의 김병익입니다. 캐드 소프트웨어의 시작과 진화, 즉 디지털 설계에서 인공지능 캐드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캐드 소프트웨어의 시작과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3D가 되었던 2D가 되었던 캐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캐드들이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 개발이 되었고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술들이 캐드 기술과 융합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형태의 캐드 사용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설계라고 할 수 있는 캐드의 시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현재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제조의 필수 소프트웨어로서 캐드의 사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 이제 AI 클라우드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한 영향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공장, 최근에 중기부나 산자부 중심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스마트 공장을 제조기업들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설비를 자동화한다든지 혹은 어떤 IT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되었고, 그중 이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게 약 70%에 가까운 비중이고, 그 와중에 이제 MES 중심의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에 있어서 시작은 설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소프트웨어인 캐드
혹은 뭐 CAM, CA를 모두 합친 CAX는 약 7%, 굉장히 작은 비중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작 소프트웨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CAD 소프트웨어들을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 시작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 위해서 유명한 몇몇 CAD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카티아입니다. 카티아는 그 컴퓨터 에이디드 3디멘전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서 사실은 요즘은 그냥 카티아라는 일반 명사로 그냥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3D 상용화 CA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는 데서 개발했고 다소 에이비에이션, 그러니까 다소 항공이 비행기를 설계한 소프트웨어의 내부 도구로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이게 IBM이라는 굴지의 인프라 회사랑 전략적으로 협업해가지고 IBM AIX 유닉스 시스템과 그 번들로 돼서 이제 상용화된 이제 유명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 그 보잉사의 B777 항공기를 이제 IBM이 이제 워킹 투게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종이 도면이 없는 설계를 진행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고 이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인건비의 뭐 30%를 절감했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을 이전 기종에 비해서 뭐 20% 이하로 감소시켰으며 부품 불량률 같은 것들도 종전 뭐 15%에서 5%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상당한 높은 성과를 거둬서 이후에 그 IBM AIX 기종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용화된 3D CAD로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과 이제 항공 산업 분야에서 뭐 독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A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CAD는 이제 미국 PTC사의 크레오라는 CAD가 있고요. 이 크레오라는 CAD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초의 상용 파라메트릭 기술을 이용한 3차원 CAD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PTC라는 회사 이름이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어포레이션에서 최초로 이 파라메트릭 기술을 CAD 소프트웨어에 접목한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이런 회사이고요. 이 파라메트릭 기술이라는 거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하는데 조금 더 손쉽게 하고 나중에 수정이나 편집할 때도 그 매개 변수의 치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간단히 그 3D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PTC사의 크레오라는 또 파라메트릭 CAD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PTC사가 여러 회사들을 인수했는데 휴렛 패커드의 미케니컬 디자인 디비전, 그 MDD라는 부서에서 프린터 설계나 프린트 설계에 사용하던 솔리드 디자이너라는 그 3D CAD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 디자이너라는 3D CAD는 이 파라메트릭 CAD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넌 파라메트릭의 넌 히스토리 기반의 다이나믹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던 CAD였는데 이 PTC사가 파라메트릭 분야에 있어서의 넘버원 자리와 그 넌 파라메트릭 분야에 있어서 넘버원 자리를 두 개를 인수 합병해가지고 지금의 그 PTC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또 지금 3D CAD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CAD가 있는데 요 솔리드웍스도 이제 미국의 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존 허시틱이라는 개발자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저분은 온쉐이프라는 웹 기반 CAD를 개발하는 회사의 CEO인데 저분이 이제 젊었을 때 미국 MIT 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영화 21일에도 나오는 그 블랙잭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팀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잭으로 번 돈 10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해서 저 솔리드웍스를 개발하는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가 나중에 현재는 이제 아까 카티아의 다소 시스템에 인수되어서 이제 솔리드웍스와 카티아가 모두 이제 다소 시스템의 이제 CAD가 되겠죠. 솔리드웍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PTC의 그 파라메트릭 CAD인데 파라메트릭 CAD 타입인데 최초의 그 윈도우즈 기반의 고성능 3차원 솔리드 모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와 인텔 기반의 윈텔 시대가 막 펼쳐지면서
기존의 3D CAD들이 유닉스 기반의 웍세이션에서 동작했던 거에 비해서 PC 기반의 그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되는 그 3D CAD로서 이제 대중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3D CAD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CAD라고 사람들이 일반 명사로 지칭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오토캐드라고 하고는 미국의 오토데스크사의 유명한 이제 CAD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는 2D CAD인데, 3D CAD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CAD라든지 그 외에 다른 CAD들이 이제 시장을 막 이렇게 양분해서 여러 분할로 점유하고 있는데, 2D 시장에서는 오토캐드가 뭐 거의 80% 이상의 시장 독점적인 이제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DWG DXF라는 그 오토캐드의 파일 포맷이 사실상 디팍토 스탠다드로서 시장에서 이제 2D CAD의 그 산업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큰, 또 시장 점유율도 매우 높은, 이제 그런 CAD가 되겠습니다. 이런 오토캐드가 2D CAD 시장에 있어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사실 뭐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2000년대 이제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의 뭐 지스타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오토캐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 CAD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런 대항 CAD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스타 CAD입니다. 지스타 CAD는 중국 지스타소프트에서 개발한 DWG 호환 대항 CAD고, 뭐 지스타소프트는 참고로 뭐 칭화대 출신의 5명의 공대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요. 지스타 CAD 같은 이런 대항 CAD들은 마찬가지로 윈도우 PC에서 구동되고 DWG가 100% 호환되면서 기존 오토캐드를 이제 대체해서 사용법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오토캐드 사용자들이 별도로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그 가격으로 요즘 오토캐드나 이런 것들은 구독 형태로 뭐 연 비용을 받는 데 비해서 이제 지스타 CAD는 여전히 그 연구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연구 라이센스 비용이 연 비용보다 저렴한 이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D CAD와 2D CAD 몇 가지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런 CAD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CAD들이 이제 사실 20년 이상 시장에서 고객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을 잠시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CAD 시장 점유율이라는 간단한 지표를 통해서 현재 CAD 사용 그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면 기술별로는 여전히 3D CAD가 이제 50%가 넘는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D CAD도 없어지지 않고 40%가 넘는 비율로 같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CAD의 메인이 3D CAD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조라든지 혹은 다른 그 협력 파트너들과의 어떤 도면 정보 교환을 위해서 여전히 2D 도면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별로는 이렇고요. 또 사용되고 있는 업종은 사실 전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뭐 전기, 전자, 뭐 건설, 건축,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계 제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CAD들은 뭐 15%에서 25% 사이로 전부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영역에서 CAD 소프트웨어들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지속적인 사용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업종별로 어떤 맞춤형 기능들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설계를 자동화하는 쪽으로 이제 CAD들 사용이 진화하고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모드 솔루션이 진행했던 2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런 그 설계의 반복적이고 어떤 규칙 기반의 그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불리우고, 이런 작업들을 일종의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RPA 기술이 이 CAD 쪽에 적용돼 가지고 어떤 반복적이고 사람의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 입력이나 검증, 계산 등을 다 자동화해 가지고 휴먼 오류 없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삼성전자랑 2010년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키징 설계는 이제 APD라고 하는 이제 2.5D, 이제 2D 기반이긴 한데, 높이라든지 두께 값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뭐 2.5D라고 말하는 이런 AP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을 설계했는데, 그거를 3차원 CAD를 이용해서 3차원 가시화하게 되면 나중에 제조 공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혹은 이제 설계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검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저거를 자동화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갔던 여러 부품들이 굉장히 나노 단위의 작은 소재들이라서 저것들을 2차원 도면으로 보면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데 저런 것들을 다 3차원으로 자동으로 모델링 되게 했고, 또 저런 부품들이 이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좁은 영역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적층 모델링이라는 것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부품들과 그 PCB 기판이 연결되는 그 골드 와이어, 그 와이어 같은 것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간섭을 최대한 설계 단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어떤 그 와이어 루프 패턴을 정의해 놓고 그런 패턴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전 정의된 와이어 루프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사전 정의된 와이어 루프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에 간섭이 난다든지 혹은 와이어와 칩 사이에 간섭이 난다든지 와이어와 뭐 PSR이라고 하는 어떤 부품 사이에 간섭이 난다든지 이런 간섭들이 일어나게 되면 3차원 CAD에서 그런 간섭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일률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간섭들이 일어났을 때 설계 단계에서도 날 수 있지만 나중에 저거를 이제 패키징이라 그래서 이제 제조하게 되면 이 PCB 하단에 납볼, 그러니까 솔더볼들이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충진하게 되면 그 납볼이 녹으면서 마치 파도가 치듯이 저 와이어들을 이렇게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설계된 와이어도 그 파도에 의해서 이제 옆에 와이어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간섭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시뮬레이션도 3차원 CAD 상에서 이제 미리 해보고 저런 간섭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맞춤형 기능들을 이제 기존 PTC 크레오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추가 맞춤형 기능을 개발하게 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2D 기반으로 그 맞춤형 설계를 했던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설계를 자동화한 사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혹은 출근하게 되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사실 보면 엘리베이터들이 그 건물의 층수, 이게 15층짜리냐 20층짜리냐 혹은 뭐 20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냐 뭐 15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요 정도 차이에 의해서 다 사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그 엘리베이터 영업을 주로 이제 건설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건설 회사들은 건설 도면을 그리면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계 도면을 빨리 받아서 건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엘리베이터 영업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내부에 영업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고객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업 설계 도면을 그려주시는 그 도면 작동하는 엔지니어들은 본사의 한 팀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뭐 4시간 만에 그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중국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저게 일주일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면을 빨리 못 받아서 엘리베이터 영업을 못하는 이런 이제 버틀넥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반복적인 엘리베이터 설계를
2D CAD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개발된 프로젝트 산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영업사원들이 직접 자기가 판매하게 될 엘리베이터가 적용될 건물의 층수라든지 층의 높이라든지 몇 인승짜리 엘리베이터인지를 웹을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뒷단에 대기하고 있던 CAD 소프트웨어, 이 경우에는 사실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했는데요. 오토캐드가 돌면서 빠르면 1분, 늦으면 5분 이내로 자동으로 그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이제 그려주게 되었죠. 그럼 빨리 그리는 것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 도면을 작동하는데 발생했던 여러 가지 휴먼 에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설계 엔지니어들은 저런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이제 고급 엘리베이터 설계에 이제 투입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3D와 2D에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단순히 CAD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맞춤형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고유화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라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CAD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CAD 벤더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잠시 그 AI가 CAD에 반영되기 전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그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3분인데 그 중에 2분이 사실 딥마인드의 그 IT 개발자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분들은 이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세돌 사범이랑 이제 몇 년 전에 그 알파고를 개발해서 이제 바둑을 5판 둬서 이제 다들 결과를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4번 알파고가 이기게 되고 이세돌 사범이 한 판을 이기는 그런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분인데, 그 당시 이제 이세돌 사범을 이겼던 그 알파고 리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후에 중국의 커제와 다시 대국을 벌여서 알파고 마스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알파고 제로 버전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최종 버전인 저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 사범을 이겼던 알파고 리와 이제 100판을 두게 되면 100번을 다 이기고, 또 커제를 이겼던 알파고 마스터하고는 뭐 86판을 이기는 정도의 아주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이제 바둑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딥마인드는 저 알파고를 최종적으로 전이학습시켜서 그 단백질의 3D 구조를 분석하는 알파폴드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알파폴드가 다시 한번 고도화돼서 알파폴드2가 되면서 저 알파폴드2를 가지고 노벨 화학상 결국 수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2024년 노벨 물리학상에서도 존 호필드 교수님하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제 IT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이제 쾌거를 이뤘는데, 특히 제프리 힌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여러 차례 그 겨울을 극복하게 된 뭐 다중 퍼셉트론이라든지 역전파 알고리즘, 혹은 그 기울기 소실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서 사실상 인공지능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점들,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저런 AI 기술이 과학의 전 분야에 고루 전파되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고, 당연히 CAD 기술이나 CAD 개발에서도 AI 그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미국 오토데스크사를 시작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그 파라메트릭 설계를 위한 어떤 제약 조건들, 컨스트레인트들을 최적화시키는 쪽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도 있었고, 뭐 지멘스 NX에서는 그 토폴로지 최적화를 위한 쪽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맞춤형 설계 자동화를 더 고도화시켜서 어떤 PTC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프로세스 단계에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떤 자동화를 수행한다든지, 카티아나 이런 쪽에서는 그 히스토리 방식의 설계 캐드들이 그 기존의 설계 히스토리들을
재활용을 잘 못했는데 그런 히스토리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더 나은 디자인 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단순 설계하는 곳에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그 설계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 저장하면서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하면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지 어떤 음성 인식 이런 쪽들이 유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CAD 쪽에서도 도입해서 CAD의 그 설계 인자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음성을 이용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혹은 설계 인풋 데이터들을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기존에 뭐 스캔된 그 이미지라든지 혹은 기존 2D로 되어 있는 도면들의 배치를 인식해서 다음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AI 기반으로 어떤 설계 오류를 사전에 감지해서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지금 널리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기술은 이제 AI 기술보다 더 이제 CAD 쪽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 측면의 기술이고 실제 CAD들의 역사를 봐도 맨 처음 워크세이션 기반의 유닉스 기반의 워크세이션에서 돌려온 CAD들이 솔리드웍스나 오토캐드처럼 이제 PC 시장이 활발히 열리면서 재빨리 PC 인프라로 옮겨가면서 그 대중화에 성공해서 지금의 오토데스크나 솔리드웍스가 된 것처럼 이 클라우드도 인프라로서 지금 인프라가 이제 다시 클라우드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런 클라우드 기술을 CAD에 반영해서 지금 PTC에 인수되긴 했지만 온쉐이프라고 하는 아까 솔리드웍스를 개발했던 그분이 CEO로 있는 온쉐이프라는 CAD는 완전히 그 MS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화에서 웹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하는 어떤 3D CAD로 이미 상용화돼서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2D 독일의 RS 같은 회사도 PC, 웹, 모바일 세 개를 묶은 트리니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CAD를 출시해서 이제 활발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뭐 AI 기술들을 그 CAD에 접목해가지고 이제 그 나온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플레이하고 있진 못하지만 점점 그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아직 그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런 약간 CAD하고는 비슷한 다른 영역에서 혹은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같이 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돌파구들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CAD 쪽에서는 저런 AI나 클라우드 기술이 어떻게 접목돼서 어떻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솔루션의 김병희 기사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의 그 주제처럼 CAD 소프트웨어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최근에, CAD 여정까지 이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RPA는 뭐 최근에 이렇게 화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전에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도가 많이 됐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요즘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CAD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이제 맞춤형 CAD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응력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쪽 RPA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실 작년에도 특정 엘리베이터 회사를 대상으로 저 프로젝트를 또 했었고요. 뭐 10년 전부터 사실 이제 저런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들은 계속 하고 있었고 아마 올해도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이제 사실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체 공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이제 교체하는 이런 공사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관련된 설계 프로젝트도 올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 제조 쪽, 생산 제조, 뭐 기계 이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도 뭐 맞춤형 캐드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유통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가요? 뭐 유통도 사실 유통도 많이 있죠. 여전히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들을 단순히 사용하는 측면, 그냥 단순히 사용만 하는 측면으로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약간 규모가 있는 뭐 중견기업 이상의 이제 고객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자기만의 맞춤형 캐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저희 모두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캐드 벤더들도 아마 유사한 그런 프로젝트들 수행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병희 이사님과 주제 발표를 잘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보태거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캐드 소프트웨어가 너무 오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개발되어서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캐드도 IT 개발 산출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오늘 출근해서 오늘 할 일을 이렇게 루틴하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자기 업무를 어떻게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에 뭐 기회? 뭐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오늘 제 발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솔루션 김병희 이사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캐드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